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저도 설명회 온다고 이제 보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몇 분 안 오실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그리고 이 시간에 일단 여러분들 지난 6월 시험 보신 분들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레벨 1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레벨 2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그런 궁금한 것들을 빗속을 뚫고 왔으니까 필요한 내용들을 또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레벨 1을 합격한다라고 하는 거는 CFA 레벨 1이 쉽다 어떻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출발이면 틀림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2012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요, 이 월드와이드로 합격률은 38%예요. 그럼 이제 한국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한국의 합격률은 30%를 못 넘거나 이 정도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30%면은 CFA 도전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영어로 된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퀄리피케이션을 갖추고 레벨 1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면 100명 중에서 이제 30명만 합격을 하고 70명은 탈락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일반적인 지적 수준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사실은 영어로 된 시험에서 이 레벨 1을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CFA 레벨 1, 2, 3는 각각 의미하는 그런 수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평가한다 하는 부분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평가와 관련된 어떤 툴,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루 기본적인 부분을 갖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의미 있는 성취를 하신 건데, 그렇지만 이건 아주 시작에 불과해요. 우리가 CFA라고 하는 부분 쪽에 CFA 공부를 한다 그 얘기하면 CFA에서 뭘 배우지? 라고 얘기했을 때 핵심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밸류에이션, asset valuation이죠. financial asset valuation이에요. 메인스트림에 우리가 에쿼리, 픽스드 인컴이 있지만 역시 파생 상품을 통한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밸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니까 디리버티브스, 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까지 우리가 투자 대상과 관련된 에셋 클래스라고도 하고요.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가치평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뭘 공부하지라고 하면 자산운용이에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CFA 커리큘럼에서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뭘 배우느냐? 밸류에이션 앤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이렇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 하나는 포트폴리오 마인드고 하나는 프로세스로서의 매니지먼트 마인드잖아요. 이 두 개를 공부하는 거죠. 두 개의 목표죠. 그러니까 레벨 1의 성취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이제 CFA의 공부는 지금부터 사실 시작이죠. 본격적으로 내가 CFA 공부를 했다 그러면 레벨 2부터 이제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CFA를 공부했다 그랬을 때, 이 공부하는 재미라고 하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CFA를 통해서 정말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진정한 그런 부분, 공부의 재미나 이런 부분 쪽이 담겨 있는 게 레벨 2예요. 레벨 2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우는 거예요. 가치평가에 깊이 있는 이론과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기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정말 진정한 베이스를 갖추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레벨 2 합격률은 어떻게 될까요? 월드와이드로
다시 보면 레벨 2 합격률은 42%였어요. 2012년도에. 한국 합격률은 얼마일까요? 네, 이것도 아무리 좋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30%를 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레벨 2의 경우에 한국의 경우 2010년, 2011년, 2012년까지 시험 등록생은 1936명이었고요. 2011년도에 1791명, 2012년도에 1751명이니까 1750명, 1800명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이건 응시생인데 합격생은 몇 명일까? 2010년도에 507명이 합격했어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해가 2010년이에요. 2012년도에는 몇 명이 합격했을까? 그럼 이제 등록생 대비 합격생으로 하면 이제 이 월드와이드의 이거하고는 비교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시험에 실제 응시한 사람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면 이게 26% 내외잖아요. 그럼 합격률이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 요거보다는 좀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장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하면 여전히 30%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핏 떠오르는 감으로는 한 1,700, 800명이 응시하는데 우리가 4,500명 수준을 합격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처음에 100명이 CFA 시험을 시작했는데 레벨 1 합격해서 내가 30%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되죠? 레벨 2에 다시 70%는 탈락하고 30%가 합격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한국의 합격률 통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레벨 2에 합격한다는 얘기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100으로 봤을 때 그 10%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10%만 남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레벨 2가 레벨 1 의미 있는 성취지만 레벨 2 공부가 진짜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밸류에이션을 공부하는 거예요. 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레벨 3는 어떻게 될까? 레벨 3는 52%의 월드와이드 합격률인데요. 한국은 참 이상하게 30%의 벽을 잘 못 넘는 것 같아요. 이게 각 난이도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대해서 그런지 몰라도 또 30%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명이 시작해가지고 레벨 2까지 10% 안에 들었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레벨 3를 한 번에 쭉 패스하는 그런 확률을 보면 3%. 이 3%는 월드와이드 10%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월드와이드는 10% 정도가 돼요. 물론 그것도 이제 리트라이 하는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대개 100만 명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종 합격생이 10만 명이 이제 월드와이드 평균이라면 한국은 그렇게 리트라이 하는 사람까지 고려한다 그랬을 때에도 여전히 5%가 안 되는. 그러니까 레벨 3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100명이 도전해서 5명 정도, 3명에서 5명 정도가 합격하는 것이 현재 CFA 시험 준비의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히 통계적인 부분으로 남겨놓으려고 그러면 레벨 2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 여러 가지 금융 자격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전공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또 많이 가르치고 또 여러분들이 금융 전문가가 되고자 했을 때 공부들을 하고 정리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사실은 아까 100명이 CFA 레벨 1에 도전한다 그랬을 때 그 100명 중에서 사실 이런저런 것으로 내가 금융 자격증을 다른 것들을 먼저 공부하고 또 전공이기 때문에 한 분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레벨 1 합격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벨 1 합격했다 그랬을 때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고 또 내가 비전공인 상황에서 레벨 1 합격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취사인 거예요. 그건 뭐죠? 그치 내가 이제 비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반적인 전공이나 그런 부분들의 베이스를 갖췄구나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공에 대한 이제 이 디메릿은 거의 사라지는 부분이에요. CFA 시험은 어쨌든 이 시험 문제나 이 커리큘럼에서 실무적인 적용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항상 반영해서 커리큘럼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전공 비전공을 가릴 거 없이 레벨 1을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 아주 똑같진 않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출발선상에서 이제 의미 있는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벨 2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아까 이런 뭐 몇 퍼센트 합격했다. 우리가 이제 레벨 2를 합격하는 것은 10% 안에 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열심히 하면 또 합격을 합니다.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하고 그러면서 합격한 사람들을 쭉 봤기 때문에 그런 뭐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은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고 학생들한테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런 통계적인 것을 그것이 숫자에 불과한 것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제 우리는 다 레벨 1을 합격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준비를 해가지고 레벨 1에 합격했지? 내가 본격적인 가치평가나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기본이 되어 있나? 이런 부분에 솔직해질 필요가 사실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아까 여기서 다시 30%가 합격하고 70%가 떨어진다 그랬을 때 그 70% 떨어지는 분들의 경우에 사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분들이 실제 조사는 안 해봤으나 레벨 1을 아주 손쉽게 합격한 경우에 그 70% 떨어지는 쪽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가 교육센터에서 강의한 경험으로는 레벨 1 공부할 때 전공이었냐 비전공이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비전공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거꾸로 나는 비전공이기 때문에 레벨 1 때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레벨 2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가 대단히 잘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커리큘럼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뭐 레벨 1도 했는데 레벨 2를 같은 강도 그래서 내가 레벨 1을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은 뭐 2달 만에 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막 했다고도 하지만 나는 비전공이기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했다. 그래서 영어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커리큘럼북을 보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레벨 2 할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바탕하에서 어려워지는구나. 어려워지는 걸 자세히 그냥 그런 대로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런저런 배경하에서 레벨 1을 쉽게 합격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레벨 2는 난이도가 레벨 1과 2잖아요. 이 점프되는 부분이 2배 그 이상이에요. 이 다가오는 그 느낌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이게. 사실은. 그랬을 때 그거를 레벨 1을 얼마나 충실하게 내가 부딪혀가지고 커리큘럼도 보고 하는 것으로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물론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전공이나 또 실무적인 백그라운드에서 내가 회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또 애널리스트로 내가 지금 실제 시장 실무에서 있고 또 사실은 전공과 관련해가지고 뭐 석사과정이나 또 대학에서도 요즘은 이제 굉장히 이 밀도 있게 강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파생상품이나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도 내가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학점도 잘 받았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레벨 1을 손쉽게 합격했던 그 경험 그것이 레벨 2에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사실 레벨 1 합격하고 레벨 2 준비할 때 학생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때요? 이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벨 1하고 레벨 2를 봤는데 떨어졌다. 그런 경우는 취업 준비에 마음이 바빠가지고 레벨 2를 그 다음에 한 번 떨어져가지고 재도전한다고 하는 시간도 많이 확보 안 될 뿐더러 그래서 다시 도전할 때도 어떻게 돼요? 그 습관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CFA 레벨 3 가는 것의 이 노정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 왜냐하면 이것은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기 때문에 레벨 1은 6월 시험, 12월 시험이 있지만 레벨 2나 레벨 3는 이제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서 사실 실패하는 부분 쪽은 아까 3차까지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대개의 경우에 레벨 2에서 탈락했을 때 다시 리트라이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그것도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큰 각오로 하지 않는 한. 근데 그 실패하는 것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레벨 1을 fully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가 정말 솔직해지자라고 하는 것은 운 좋게 합격했다. 그리고 그냥 이런저런 것에 의해서 공부 시간 해서 그것이 절대 자랑이 아니고 그것은 어쩌면 레벨 2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이제 우리가 솔직해지면 레벨 2는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대로 내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입하겠다. 그래서 커리큘럼 북하고는 정말 친해져야 되겠다. 영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영어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다면 더 열심히 읽고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자, 레벨 2 일단 레벨 2 커리큘럼이에요. 굿뉴스는 레벨 3하고는 달리 레벨 2는 레벨 1과 과목이 똑같아요. 과목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에틱스가 있고요. 이 에틱스도 생각해봐요. 이 레벨 1 때 에틱스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을 때 대개 에틱스를 어떻게 했어요? 포기했지 뭐. 그 자기 잘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해가지고 쫙 해서 합격했으니까 다시 에틱스를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코드 앤 스탠다드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그것이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험 본 거지 뭐. 그게 레벨 2 에틱스 공부할 때 그 습관이 잘 안 바꿔진다고. 그런데 레벨 1 때 열심히 그걸 했으면 그 다음에 이 레벨 2 에틱스도 1차 때 했던 그것이 반이에요. 50%가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레벨 2에 어디셔널한 왜냐면 이게 밸류에이션이니까 리서치 보고서 쓰는 그런 사항과 관련된 부분들이 추가로 더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서치 objectivity 스탠다드라든지 우리가 소프트 달러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그런 케이스를 같이 연결시켜서 10% 비중으로 나오는 거죠. 1차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레벨 2 할 때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진지하게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 있을 때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 과목을 순서대로 그냥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에틱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1과 과목은 똑같은데 레벨 1 때 Corporate Finance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FRA,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가 있었어요. Equity Investment. 이게 유기적으로 통합되는 하나의 묶음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10%, 20%, 20%.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본격적인 밸류에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에쿼리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에쿼리 밸류에이션에서 이거는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파이낸셜 리포팅 앤 어널리시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의 결과들이 재무제표에 녹아있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실 주식가치 평가적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에쿼리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깊이 있게 물어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한 묶음이에요. 이게 50%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의 50%가 한 축에 있는 거예요. 레벨 2 시험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또 이제 에셋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픽스드 인컴이 있지. 픽스드 인컴도 대표적으로 이 깊이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레벨 1의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한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의 소개에 불과했을 수도 있다고요.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 기본적인 뭐 채권 듀레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 쪽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다양한 형태의 에셋백, 모기지백 등등에서 우리가 가지를 치고 나오는 좀 복잡한 또 파생상품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그런 그 픽스드 인컴의 그 이 밸류에이션들이 레벨 2 중요한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때로 15에서 20 이렇게 돼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디리버티브스죠. 파생상품. 퀀트. 제가 보기에는 이게 또 계량적인 부분들이 한 묶음으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통계와 관련돼 가지고 퀀터티브 메서드는 우리가 한 교과서에 있었던 거를 딱 반을 뚝 잘라서 말하자면 이제 그 뭐 가설 검정까지가 레벨 1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리그레션, 멀티플 리그레션, 타임 시리즈까지를 딱 해서 레벨 2 과목으로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디리버티브스, 예, 레벨 1에서 공부했던 디리버티브스는 정말 또 간단한 소개에 불과했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소위 이제 그 블랙쇼즈 밸류에이션이라든지 하는 그런 등등들을 포함해가지고 디리버티브스도 점프하는 거죠. 텍스트 인컴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계량적인 과목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바탕이 돼서 이제 디리버티브스나 픽스트 인컴을 이해하고 하는 부분으로. 이게 이제 중간에 두 번째 중요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이 뭔가요? 나머지 과목이 이코노믹스예요. 이코노믹스. 저는 이제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그룹핑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코노믹스는 이제 배경이 있죠. 이코노믹스는 이제 레벨 2에서 이코노믹스는 성장 이론과 환율이에요. 환율. exchange rate. 그리고 특별히 이제 2013년 커리큘럼에서 2013년 커리큘럼이 어떻다, 2012년도에 비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그죠?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레벨 2를 내가 불합격했기 때문에 다시 리트라이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지난 연도의 커리큘럼에 비해서 뭐 새로운 것이 뭐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새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그건 이제 저같이 전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짜고 이제 기획하고 하는 사람한테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그 과거에 강의를 하면서 너무 군더더기가 많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짜임새가 없었던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 가지를 쳤어요. 그래서 리딩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2013년도의 특징은. 그래서 이 리딩 수가 줄어든 대신 심플해진 대신 이제 좀 깊이 있게 문제를 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코노믹스는 이제 이 배정됐던 교재가 2013년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익스체인지 레이트 중심으로 해가지고 환율의 문제가 지금 글로벌한 상황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하게, 그것은 왜냐하면 CFA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재의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계속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환율의 문제가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상황과 비춰봐가지고 이 전문가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어떤 지식 중에 비중이 커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밸류에이션 메인 스트림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죠? Alternative Investment. 그 다음에 Portfolio Management. 이 과목은 레벨 1에 비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레벨 2 커리큘럼은 이렇게 이쪽이 이제 하나의 축이에요. Corporate Finance. 이쪽이 하나의 축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 유기적인 연계성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레벨 2 시험은 절대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에 이 계량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디리버티브스와 픽스드 인컴에 대한 깊이 있는 밸류에이션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비중은 이쪽이 50%보다 좀 작지만 사실은 상당한 비중으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기타 이러한 과목들이야. 뭐 되게 이게 전체적으로 레벨 2는 이제 아이템셋 형태로 나오는데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하나의 아이템셋이다라고 하는 것은 5% 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목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주 낮은 비중, 최소한의 비중이다 그러면 아이템셋 하나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5%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셋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나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나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템셋 하나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아이템, 하나의 문제를 만난다. 근데 이제 레벨 1에서는 단순 객관식이었는데 여기서는 하나의 아이템에 6개의 문제가 쭉 딸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0% 비중이라고 한다면 아이템셋을 2개 만나게 되는 거예요. 20% 비중이라고 한다면 4개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코노믹스,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이제 각각 하나씩의 아이템을 만나는 것이고, 에틱스는 이제 오전 오후에 걸쳐서 2개의 아이템을 만나는 것이고, 커퍼레이트 파이낸스 오전 오후에 각각 하나씩. 그 다음에 FRA와 에쿼리 인베스트먼트가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쭉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쪽은 약간 가변적이에요. 어느 애는 약간 픽스드 인컴을 4개를 낼 수도 있고 3개를 낼 수도 있고, 대신 디리버티브스를 조금 더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플렉서블하게 운영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레벨 2와 관련돼 가지고 레벨 2의 합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그 10% 안에 드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쪽이 좀 부족하더라도 어때요? 이쪽을 굉장히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이 한국의 회계사 시험 그 열심히 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영어 버전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만 투입하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의 연계성이 있다고요. 그리고 늘 그걸 생각하고 내가 그 업무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 이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최소한 하면서 합격하자라고 하는 레벨 2 합격생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참 묘한 것은 그렇게 해서 레벨 2 합격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레벨 3를 준비할 때 미안하지만 없어져 버려요, 이게. 이 과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에코리 인버스먼트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건 본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아니에요. 운용 쪽에 있는 것이지. 이게 레벨 2까지 있었던, 레벨 1하고 레벨 2까지 연장선상에 있었던 이 부분이 싹 없어지는 거야. 뭐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계량적인 이 부분이 쫙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왜냐하면 레벨 3 과목은 자산 운용 전략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에 에코리 밸류에이션까지, 커퍼레이트 파이낸스, 이쪽은 다 툴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됐다고 하고 운영 전략을 짜는 것인데 거기서는 이거를 소홀히 했던 완전히 다른 시험으로 바뀌거든요. 레벨 3는. 그러니까 또한 자신의 처지와 백그라운드와 특징에 따라서 레벨 2를 또 아주 손쉽게 합격한 사람들이 결국 4번, 5번까지 레벨 3에 도전했다가 이건 투입 대비 별로 그렇게 이게 라이선스도 아니잖아. 막 그러면서 나중에 레벨 3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벨 2 공부가 어쩌면 CFA의 관문을 최종적인 관문을 뚫는 데 있어서 진짜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 이쪽으로 에코리 밸류에이션까지 연결된 지금 세일 사이드의 리서치 애널리스트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분 쪽을 마무리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쪽 그죠? 계량적인 부분 쪽에서 파생 상품과 픽스드 인컴 사실 이제 우리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다라고 하는 구도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옵셔널리 그러니까 변형되어 있는 부분 쪽 또 리스크 매니지먼트로 연결된 이 부분이 한편에 또 있잖아요. 시간도 또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항상 늘 얘기하듯이 전체 금융 전문가가 갖춰야 될 부분이라고 했을 때 핵심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한쪽에 어카운팅 기반이 있는 거예요. 그 어카운팅 기반이 잘 짜여지게 되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재무제표 분석, 에코리 밸류에이션까지 한 축이 형성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이게 디버티브스가 있는 거야. 계량적인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표에 양쪽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가 균형이 무너져도 레벨 3는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바탕에 있는 게 뭡니까? 에틱스지. 에틱스야. 윤리적인. 그래서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레벨 1에 비해서 깊이 있게 2배 이상 지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레벨 2 과정이다. 그래서 재미있게 공부를 한다면 정말로 재미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이 공부에 잘 전념을 해가지고 1차 때는 어떻게 합격했든지 간에 레벨 2를 이렇게 좀 진지하게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기반을 가졌을 때 뭐가 가능해요? 레벨 3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안 돼 있을 경우에 시행착오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이제 이 설명회 시작하기 전에 레벨 3 합격을 많이 했다. 사실 저는 레벨 3 합격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거는 저희가 합격률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합격생, 레벨 3 합격생 수가 한 3분의 1 가까이 되는데 합격률만 보면 한 60%가 넘어요. 70% 가까이 합격을 시켰어요. 레벨 3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도 이제 레벨 2부터 열심히 하신 분들 또 이제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공부 방법이 해가지고 처음부터 큰 맘 먹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또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아마도 그것은 2차 때 착실하게 진지하게 했던 부분에 덕을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그림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 부분 쪽을 다시 간단히 보면 시험의 형식이겠죠, 그죠? 시험의 형식은 그럼 이제 레벨 2 시험이 오전에 레벨 1과 같거든요. 그럼 3시간. 3시간. 그럼 레벨 1의 경우는 이게 120문제, 120문제였잖아요. 그죠? 샘플 테스트를 2번 하는 거였잖아요. 레벨 2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같은 과목이 오전에 오후에도 나올 수 있지만 어떤 과목은 오전에만 나오고 오후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오전에 나온 과목은 오후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5%짜리는 그렇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이제 10개의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템은 그림을 잠깐 우리 그래프에서 보면 큰 케이스형 객관식이다 보면 돼요. 케이스형 객관식. 그래서 에틱스다. 그럼 에틱스의 상황들이 이렇게 쭉 부여가 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전형적으로는 큰 상황적인 패러그래프가 3개의 문단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6문제가 삼지선다로 요구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렇고 뭐 예외적인 변이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형식에서 하나의 아이템에 6개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오전에 10개의 아이템 셋을 만나게 돼요. 그럼 문제 수로는 몇 문제입니까? 6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벨 2니까 2배가 어렵잖아요. 레벨 1에서 120문제였지 않습니까? 여기는 60문제 아니에요. 문제 수로는. 근데 더군다나 이게 그냥 단순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읽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읽었어. 아, 상황이 이렇구나. 이걸 요구하겠구나. 쫙 해서 이제 1번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앞에 있는 부분이 생각이 안 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죠. 예. 나름대로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과 요령도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 영어로 형성된 이 케이스와 관련돼 가지고도 빨리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쪽의 능력이니까 아까 레벨 1의 경우에 단순 객관식으로 해서 초이스하는 경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한국에서 네이티브가 아닌 상황에서 CFA 레벨 2를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거지. 아이템 셋으로 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그걸 풀고 그렇죠? 지식뿐만 아니라 영어로 된 문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100명이 도전했을 때 레벨 2 합격생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어떤 경우에는 레벨 2 합격하고 해서도 뭘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어떤 완벽한 것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레벨 2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말 쉽지 않은 어려운 과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레벨 2 합격하지 못하고 또 레벨 3는 그래도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리트라이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4년, 5년, 어떤 경우 6년까지도 시험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지만 레벨 2는 이제 그렇진 않아요. 한 번 혹은 2번 떨어지면 이제 왜냐면 그것은 자기 한계에 대해서 바로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통과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부가 레벨 2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아이템과 오전에 오후에 10개 아이템, 20개의 아이템이죠. 그래서 60문제, 60문제, 총 120문제. 그러니까 에틱스다 그러면 이제 에틱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제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가 되기도 하고 뭐 때로는 이거 형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오전에 윤리가 안 나왔다가 오후에 윤리를 2개의 아이템 셋으로 쭉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0%면 2개, 5%면 하나, 20% 비중이 있는 과목이다 그러면 이제 2개 해가지고 4개를 만나게 되는 식으로 항상 구성이 된다. 뭐 과목이 레벨 2에서만큼은 하나의 아이템에 여러 과목을 혼합시키거나 그러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북에서 가이드북에서 안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오전에 나올까 몇 %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은 대강의 가이드라인이고 실제 시험 출제 상황에서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을 예단하지는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의 변화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도 잠깐 여러분들한테는 특별히 그 의미가 없을 수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10개의 과목인데요. 뭐 최근 몇 년 동안 레벨 2가 크게 바뀐 부분이 2, 3년 동안 없었는데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큰 변화가 있는 게 이코노믹스예요. 경제학. 경제학 부분이 아까 교재가 완전히 대폭 수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새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리큘럼 공부하다 보면 이코노믹스에서 바뀐 교재를 알게 돼요. 환율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건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리딩을 완전하게
뒤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쫙 정리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코리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인더스트리 어널리시스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상호 연계성이 떨어져 있는, 말하자면 몇 개, 뭐 굉장히 한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어사인됐던 리딩들도 있는데 아웃 오브 데이트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싹 섞어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해졌다. 그리고 모든 과목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에서도 새로운 것을 갖다 넣기보다는 기존에서 이제 잘라버릴 것들을 쭉 잘라버리는. 그래서 리딩 수가 아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마음 먹는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커리큘럼북의 리딩북, 커리큘럼북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잘 살펴서 문제를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3년 레벨 2 커리큘럼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들을 우리 여기 브로셔가 있잖아요. 그죠? 브로셔를 통해서 혹시나 제가 설명이 빠뜨린 부분이 있나 살펴보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레벨 1 때 이제 CFA 한국비 교육센터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 이 현장이 어떤 곳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잘 알 텐데,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는 CFA 한국협회가 이제 로컬 소사이어티고요. 그죠? 로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각 이 지역별로 CFA 자격 보유자들의 모임이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org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립한 교육기관이 이제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고, 지금까지 이제 총 4번에 걸쳐서 전 과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번 레벨 3 합격자 배출이 이제 4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70명 가까이 합격자를 낸, 그 이전에 3년 동안에는 이제 110명 이렇게 했다가 되어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 쪽이 한 발짝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이제 레벨 1, 2, 3 해서 레벨 2에 대해서 과목별 비중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레벨 1에 비해서 레벨 2가 이 뭐뭐에서 뭐뭐 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항상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 쪽에 오른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있는 부분이 다 0000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싹 사라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쪽 파트가 100% IRM셋으로 출제가 된다는 점.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상식적으로 쭉 넘겨서 10페이지쯤에 가면 우리 이제 한국의 응시생들이 어떨까라고 보면 지금 이제 12월 시험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약 한 7,000명에서 8,00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뭐랄까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제 조금 더 응시생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신문 보도나 이런 쪽을 보면서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이제 스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금융 전문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예 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자격증 적는 스펙 적는 코너를 아예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얘기로 하면서 뭔가 이제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격증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실무에 진입하기 전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몇 가지 국내의 금융 자격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합격 후기나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고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채용을 해보면 그런 자격증들을 공부하거나 합격하는 데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보면 뭐 일주일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실무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의 라이선스이긴 해요. 그 자격이 있어야 고객을 상담한다든지 무슨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라이선스이긴 하나,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미리부터 공부할 거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을 갖추는 거잖아요. 그죠? 펀더멘털을 능히 갖춘다고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투입해서 내가 이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내가 펀더멘털을 갖췄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가고자 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거기 스킬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 그래서 정말로 그런 것들을 이 치밀한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 그걸 통해 가지고 정말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쭉 해봐서 내가 그러한 어떤 스킬과 펀더멘탈과 스킬 이걸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소개에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실무에 들어가서 그 펀더멘탈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너무나 많이 이렇게 했던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변화가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한 펀더멘탈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시작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변화들이 좀 시작되는 것 같고 제가 상담을 하거나 그랬을 때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11페이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실은 한국의 합격률은 좀 많이 월드와이드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낮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마 너무나 많은 아까 스펙 얘기했지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막 이 노력이 분산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영어가 어려워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합격률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의 그런 수준이에요. 그쪽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로컬리 봤을 때 합격률이 낮은 나라를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운 왜냐하면 나라별은 발표 안 되는데 리전별로는 발표가 되거든요. 그 리전에 있어서는 가장 합격률이 낮은 그 리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열정이 결코 부족하지 않은데 그런 이유는 학습 방법이나 이런 부분 쪽에서 뭔가 변화를 보일 때가 됐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런 불명예스러운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우리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가 이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를 만들고 저는 이제 CFA 교육 프로그램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협회 내에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 CFA 한국협회 리서치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정말 이 한국 자본시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인재의 양성뿐만 아니라 한 축을 담당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인데요. 이런 CFA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펀더멘탈 스킬 네트워킹 이 세 가지가 이런 CFA 준비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점점 우리가 전공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 펀더멘탈적인 부분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 아까 이런 지식 부분 밸류에이션 쭉 얘기했지만 정말 금융 전문가가 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진정한 펀더멘탈은 뭡니까? 윤리잖아요. 정말 펀더멘탈은 윤리예요. 윤리가 바른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고객이 맡긴 귀중한 자산을 가지고 내가 정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최근에도 신문에 나오고 그러면 한국의 112를 눌렀을 때 응답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는 비율이 60%랍니다. 112 아주 다급해서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위험 상황에 대해서. 근데 60%가 응답하지 않고 40%만 응답이 된다고 한다면 112 체계에 인테그리티가 있습니까? 112 체계에 인테그리티가 없는 거예요. 자, 금융의 인테그리티를 생각해봐요. 금융의 인테그리티. 자, 금융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 열심히 비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일상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소득을 얻고 소비하고 남는 거를 금융에 갖다 넣잖아요. 왜 넣어요? 자기의 피와 살이잖아요. 소중한 재산을 넣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투자한 사람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될 거라고 굳게 믿고 이 금융에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112 체계에 인테그리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금융에 인테그리티가 있습니까? 저축은행 사태도 보고 그러면 인테그리티가 없잖아요.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펀더멘탈 중에 펀더멘탈은 바로 그 에티컬한 부분의 접근이에요. 그렇지만 그 에틱은, 금융 전문가의 에틱은 엄마 마음으로 아이가 아플 때 나았으면 좋겠다라고는 측은지심만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음식 만드는 사람이 대장금이 음식 만들면서 먹는 사람의 입가에 미소가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잘 모르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한 쪽이 펀더멘탈 중에 펀더멘탈이 윤리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왜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지식을 연마해야 되고 하는 부분의 출발 전상에서부터 펀더멘탈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펀더멘탈을 갖추고 그 다음에 스킬을 얻자는 거예요. CFA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practice and practice예요. 실무에 적용 가능한 부분 쪽을 하자고 커리큘럼에서 넣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업 과정에서도 조금 더 실무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 쪽을 언급하면서 같이 포함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네트워크이죠. 사실은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시장에 진입해서 이 프로페셔널들과의 지속적인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단법인으로서 CFA 한국협회가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해서 CFA 차트호들 간의 유기적인 연대 그걸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얻는 것이 많죠. 왜냐하면 레벨 3까지 공부하고 나면 공부가 끝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가 협회 활동을 하면서 만나보게 된 레벨 3 차트 홀더들은 1년만 지나면요 갈증을 느껴요. 아,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공부해야 되지? 공부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로서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그런데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다이나믹하게 변화되는 상황에서 공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또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새로운 기술들이 막 나오는데 그렇죠. 얼마든지 그 리스크를 우리가 줄이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금융시장에 존재하게 되고 그것이 고객을 위한 최선의 서비스, 컴피턴스를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의 지속적인 평생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이 적다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뭐 한국협회 교육센터 이런 것에 대한 소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한국협회 교육센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리고 CFA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완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공부할 때나 그래서 그런 성취를 했을 때 그리고 전문 교수 요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본부장급으로도 있고 또 실제 각 과목별로도 우리가 이제 그 활용만 하면 오프라인 상에서 그렇고 온라인 상에서도 그렇고 활용만 하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실무적인 인플리케이션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부분 쪽을 만들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교재입니다. 교재. 2013년서부터 저희 이제 교재 시스템은 지금까지 해왔던 리딩북, 그 다음에 리뷰북. 근데 여러 그 설문조사나 또 이런 것을 청취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게 이제 마스터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책이 이제 이 특징적으로 보면 리딩북은 이제 커리큘럼북을 이제 정리해서 레벨 1 때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쉽게 뭐 똑같은 체제니까 아실 거고 이 설명회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딩북은 이제 커리큘럼 책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쭉 정리한 거고 그래서 이제 영문, 한글 섞어서 그래서 이제 강의 주된 교재로서 이제 리딩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뷰북은 이거는 파이널 리뷰 때 쓰는데 총정리북이죠. 실질적으로 제가 합격 후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그러면 저도 이제 아주 흥미롭게 읽어보고 그러는데 리뷰북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합격과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에 서브노트처럼 정리하고 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것 같고 그것은 제가 처음에 이제 그 기획하고 아이디어 냈을 때의 목적도 사실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최종 정리하는데 이 그냥 테스트 뱅크나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 쪽으로만 한다 그랬을 때 제한적일 거다. 그래서 이제 리딩북을 이제 LOS별로 더 심층적으로 요약을 한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인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주제별로 탑 그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또 마찬가지로 영문과 한글을 섞어서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을 쭉 같이 넣어가지고 어쩌면 이제 이 마지막 정리할 때는 이 한 권만으로도 반복적으로 했을 때 앞에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노트화 시켜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 또 그것이 시간이 안 된다면 이것만을 마스터함으로써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마스터북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정규 과정을 진행한 과정에서 이 문제집이 별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과정을 끝낼 때까지 문제에 노출되는 부분이 너무 뒤늦게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 쪽에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스터북은 이건 별도의 문제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커리큘럼북의 문제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어떤 편견 없이 다만 체계적으로 그래서 이 커리큘럼북의 엔드 오브 챕터의 문제들 그 다음에 샘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사실은 수업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마스터북은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가지고 수업이 진행되면 문제도 같이 넣어서 사실 별도로 할 수 있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 리뷰북에 다 담아서 마지막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쪽의 작업들을 그동안 이제 그 교육센터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가 시행착오도 좀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찬반 양념도 있었지만 제가 좀 고집스럽게 좀 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커리큘럼북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CFA 인스티튜트가 커리큘럼북을 만들고 그게 교과서이기 때문에 그 교과서를 우리가 마스터한다 그랬을 때 굳이 특정한 교재나 이런 쪽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또 제가 두 번째 노린 것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교과서를 만드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강의하는 사람의 실력도 늘 거다. 그리고 항상 커런틀리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제대로 된 강의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거의 실현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뭐 지금까지 와도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이 많지만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정책이고 이 부분이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 이제 15페이지 이걸 쭉 떠나서 우리 이제 그 전문 교수 요원들은 소개가 거기 나와 있고요. 이제 레벨 2 프로그램이니까 우리 레벨 2 교육과정 쪽으로 가보죠. 27페이지예요. 근데 이제 27페이지에 레벨 2 교육과정의 수강 안내 흐름도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갑자기 슈에저반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게 우리 어쨌든 레귤러 코스 정규 과정의 전체적인 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의 이 교재 체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슈에저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2013년 과정에서는 슈에저반 클래스를 새로 하나 만들었어요. 100% 슈에저 노트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접목되고 공통되는 과목은 같이 이루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나눠지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슈에저 노트가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한국에서는 또한 이제 이 교육센터가 뭐 제 생각이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렇지 않고 또 슈에저 노트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연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슈에저 노트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슈에저 노트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고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슈에저 노트를 더 잘 가르칠 수가 있겠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커리큘럼북을 보고 이 리딩북이나 리뷰북을 다 만들어 본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슈에저 노트를 살펴보면 거기서 이것은 표현이 참 좋다. 이거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하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또 제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저희 교육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강하거나 그런 것에 필요를 느끼기도 하는데 저쪽에서는 슈에저 노트라고 하는 것을 아예 교재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실험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도 슈에저 노트와 관련된 클래스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사람들의 그거를 만나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고 해가지고 저는 레벨 3는 이제 다만 그것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게 그건 전적으로 커리큘럼북을 완벽하게 정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 교재의 문제로 왔다 갔다 할 일들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레벨 1과 레벨 2만 이제 우리가 슈에저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다만 이 슈에저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규 과정은 진행되더라고 하더라도 이 리뷰 과정에서는 다 같이 만나요. 리뷰 과정에서는 아까 정리된 리뷰북으로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에저 노트로 하는 부분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에틱스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리 밸리에이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굳이 슈에저 노트나 이런 부분 쪽으로 별도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커리큘럼북 자체가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또 우리가 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번역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슈에저 노트의 의존을 그건 전혀 보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공통적인 과목으로 하고 그래서 슈에저 노트가 편하신 분들이 정규 과정에서 수강을 하다가 그럼 마지막에는 이제 리뷰북으로 해가지고 파이널 리뷰에서 다 만나는 그런 선택의 여지로 혹시나 과거에 레벨 1을 공부했을 때 또 선호가 있을 수 있고 눈에 있고 익숙한 부분 쪽에 선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이제 거기 보시면
그런 것은 이제 정규 과정에 있어서의 교재의 차이, 선택의 여지고요. 이 과목별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별 없이 똑같습니다. 시간도 다 똑같고요. 그래서 과목별 모의고사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 하게 되면 실전 모의고사 참여를 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레벨원에서 여기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 중심으로 해서 최종 마무리 특강을 지금까지 했는데, 2013년부터는 이제 제가 강의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핵심적인 과목들 같은 경우에도 전문 교수진한테 저희가 요구를 해서, 부탁을 해서, 말하자면 이거는 뭐냐면 최종 마무리 특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 정말로 파이널 리뷰까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은 감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강의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러이런 부분들은 꼭 나올 것 같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샘플 문제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수험생의 입장에서 공부했을 때 정리하는 것하고 쭉 여태까지 수년 동안, 저 같은 경우 10몇 년 동안 강의하면서 쭉 보던 거하고는 아무리 다르지 않겠어요? 딱 보면 이 부분들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도하는 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읽혀지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미리 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1년 동안에 제공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쫙 보게 되면 느껴지는 것이 있죠. 저쪽에 출제하고 기획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장이라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미리 본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석을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가치평가에 다다르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나면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까지 보고 내가 준비를 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등 떠다미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최종 마무리 특강을 통해서 살짝 이렇게 등을 밀어주면,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합격하는 데 있어서 한두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그 경계선상에 넘나든다 그랬을 때,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여기서 강의하신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끝에 남겨둔 건데, 이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FA 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만약에 수강을 한다 그러면 최종 마무리 특강을 내가 여기서 마무리 특강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때는 수강생도 없어요. 수강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카메라만 보고 찍는 거야. 왜냐면 수강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끝난 자료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막바지에 정말 힘들죠. 근데 그 부분을 듣고 스스로 동의하고 마지막 정리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 정신이 없고 지금 쫓기고 그러면 최종 마무리 특강을 들을 시간이 어딨어. 그걸 얘기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인터랙션 할 수가 없죠. 교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선 중요하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걸러주는데 그것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니까. 그 정도까지 이렇게 같이 쭉 따라와서 오게 되면 합격만이 남은 거지 뭐. 왜냐하면 CFA 시험은 1차든 2차든 3차든 다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한 그 선상에서 크게 오류 없이 합격하겠다,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강 판명이 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차 합격까지가 10% 안에 드는데, 그 부분이 정말 힘들지만 숫자에 불과한 것은 뭐냐면, 이 시험 자체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준비해서 정리하게 되면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렇게 막 좌우하고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되게 그 관문을 그냥 이렇게 뚝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결국 아까도 레벨 2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레벨 2를 합격했을 때 시험에 통과했다. 그러면 시험 합격은 당연히 기본으로 우리가 하는 거고, 도대체 레벨 2에 합격했다는 의미가 뭐야? 가치 평가의 실무에 임플리케이션 얻는 거다. 응? 그러니까 당신이 레벨 2 합격했어? 그러면 뭘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자산 가치 평가의 임플리케이션과 관련돼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 그럼 시험에 합격했다 그랬을 때 똑같이 얘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험 준비와 함께 이런 자산 가치 평가의 실무 능력 관련된 또 어떤 생각이,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가를 같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혼합해서 이 교육 과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실제 이제 저희 그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이쪽 그러니까 레벨 1의 경우에는 레벨 2의 경우에는 제가 강의하는 과목의 비중이 엄청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엄청 많네.
그러니까 corporate finance, 그 다음에 FRA, equity valuation 50% 아니에요. 그리고 ethics면 60%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저는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시험의 합격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유기적으로 연관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뭐 공부할 때 사실은 뭐 감히 얘기한다 그러면 아마 FRA도 그렇고 그 커리큘럼북을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회계 전문가가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학습하기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석적인 시각에서 FRA 같은 경우는 쭉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업 목적으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체제예요. 그걸 스스로 공부하거나 그러기는 참 힘들죠. 그런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풀어서 해놓기 때문에 아마 이 50% 에틱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저하고 같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이끌어주는 대로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잘 정리만 하고 문제 풀고 그러면 그거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항상 그 안에서 거의 100% 확실하게 준비가 된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레벨 1, 2, 3를 해마다 이렇게 준비하고 강의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CFA 이제 저도 이제 지난 6월 초부터 지금까지 좋은 시절 다 끝났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 주부터 개강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그런 부분 쪽에 또 예민하게 수험생들 못지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파트는 이제 그렇게 해서 같이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수업에 도움을 받으시면서 대신 이제 그런 것들은 뭐예요? 개량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 풀고 자기 것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수학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해서 그게 레벨 2는 아이템 세트지만 주관식 문제 형태로 있는 것까지도 쭉 해가면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레벨 3의 또 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그 부분을. 그리고 이제 레벨 2 준비할 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스터디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레벨 1 때는 이제 아무래도 백그라운드가 차이가 나고 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높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레벨 2부터는 이제 그룹을 형성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어져요. 이제 그랬을 때 제가 가르치는 과목 말고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에 모여서 진도 이제 이쪽 교육과정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쭉 이제 커리큘럼 문제 풀어오는 거 서로 약속해가지고 그로부터 이제 시간 정해가지고 쭉 하다가 나중에 제가 가르치는 과목 다 끝나면 그것 다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또 하고 하는 부분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번에 레벨 3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2차 때부터 그렇게 스터디를 해오신 분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맺어진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가 이렇게 이끌어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인연이다. 그래서 이제 레벨 2부터는 그런 그 그룹 스터디를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잠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의 선택인데요. 아까 제가 펀더멘탈과 스킬 네트워크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그 CFA 한국대 교육센터가 앞으로 쭉 계획하고 있는 이제 그 과정이 마스터 과정인데요. 우리가 뭐 석사 학위를 주거나 그런 권한이 우리한테 없지만 이제 MFA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Master Financial Analysis라고 하는 것의 그 교육과정이죠, 이거. 이게 제가 이제 이게 겨냥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레벨 2 합격이에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취업시장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아까 스펙 적는 거, 자격증, 이거 없애고,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부분 쪽으로 이제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한금융이나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채용할 때 CFA 레벨 2 합격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못을 박는 경우도 또 한편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에 CFA에서 잘 몰랐을 때는 취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레벨 3까지 합격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1차 시험을 합격했는지 3차 시험을 합격했는 사람 묻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좀 애매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FA 레벨 2 합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이제 그 의미 있게 부여하고 구분하고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벨 2 합격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이 지금 취업 현장 여러분들이 금융권에서 내가 이렇게 진로를 또 내가
좀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그 소위 쓸만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선호하는 이런 쪽이라고 한다 그러면 레벨 2 합격에다가 뭔가 스킬을 더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레벨 2 합격 플러스 스킬, 이 스킬을 해주자 라고 하는 부분으로 1차적으로 이 스킬의 종류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리서치예요. 파이낸셜 리서치. 그래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가 정말로 그 분석 보고서 만드는 이 작업을 실질적으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번 3기가 어저께 수료식이 끝났는데요. 파이낸셜, FRA 좀 비슷한데 이름이 이건 파이낸셜 리서치 애널리스트 양성 과정인데 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YZFN이 그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사실은 분석 보고서 쓸 때 이 금융 데이터 반제품을 제공해 주는 업체가 대한민국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FN 가이드고 하나는 YZFN이에요. 시장을 반분하고 있는데 이 YZFN의 모형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제품들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과거의 재무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수익 추정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밸류에이션들이 쭉 나올 수 있는 프로젝션까지 다 하고 그래서 살을 붙여서 분석 보고서 만드는. 그래서 실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각 그 분야별로 섹터별로 와서 이제 조를 나눠 가지고 이 과정은 팀별 프로젝트를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조가 나눠져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별로 분석 보고서를 만든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3기까지 운영할 때 보니까 이 FRA 과정에서 정말로 바로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3명 정도가 취업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베스트 애널리스트들이 섹터별로 오기도 하고 시간을 내서 해주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리서치 센터장들과의 네트워킹 기회가 2차례에 거쳐서 있는데 이번에도 5분의 리서치 센터장들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바쁘신 과정에서도 이제 이쪽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것은 뭐냐면 CFA 한국협회 교육과정과 관련된 부분 쪽에 믿음이 있는 것이고 또 YZFN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런 그 리서치 센터장들하고의 그 교분이 굉장히 커요. 상호 의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쪽에 실질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는 측면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심을 내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벨 2를 지금 도전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취업 시장에 다가가게 됐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레벨 2 합격 플러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MFA라고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는 파이낸셜 리서치를 작성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 레벨 2 시험 끝나는 게 이제 6월 초니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엊그제 수료를 하는 식으로 항상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레벨 2 합격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고려해 봐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하나 더 더해서 이 MFA라고 하는 부분 쪽으로 인증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뭐냐면 사실 아쉬운 부분은 이 과정이 하나 있지만 우리로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스킬 갖춘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는 보고서를 하나 쓰거든요. 하나. 그래서 이 출석률하고 다 해서 보고서를 하나 쓰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다 해요. 그래서 이제 1차, 2차 발표해가지고 1차 발표할 때 이제 우리가 커멘트 해주고 2차 발표할 때는 다 이 비디오로 찍어서 자신이 어떻게 발표했는가를 보기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다가 분석 보고서를 하나 더 쓰게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본인이 더 이렇게 기회가 있다면 영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넣어서 이렇게 해서 요 2가지를 접목시켜가지고 우리가 이제 MFA라고 하는 교육과정인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통합적으로 접근했을 때 할인 혜택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2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스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기회로서 한다면 같이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향후에는 바로 이제 2013년 그 이후에는 이 스킬 부분이 꼭 이쪽만 겨냥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크레딧 쪽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채권 평가 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쪽과 관련돼 가지고 CFA 레벨 2와 크레딧. 혹은 나는 금융공학 쪽으로 가가지고 디리버티브스를 기반으로 한 부분 쪽으로 해서 금융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내가 또 퀀터티브 쪽으로 하고 싶다. 또 그렇게. 이게 이제 저희가 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CFA 레벨 2에 무엇을 접목시킬 것인가 라고 보면 그게 스킬이 리서치, 에코리 리서치, 크레딧 분석, 그 다음에 퀀트, 금융공학 기반 이 부분이 같이 되면
사실은 그것으로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러이러저러한 부분 쪽에 하지 않더라도 혹시 전공하신 분이 있다면 학교 공부 충실히 하고 그 다음에 CFA 도전해서 레벨 2 합격하고 그다음에 스킬을 갖추는 데 있어서 자기가 나아가는 방향 쪽으로 겹쳐진다면 이 레벨 2 교육과정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의 선택을 높이는 부분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MFA 과정이나 이런 부분 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파이널 리뷰가 우리 소개되어 있는데 파이널 리뷰는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정규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파이널 리뷰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과정 일정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리딩북 반은 수요일, 토요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슈에저 반도 수요일, 토요일이네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과목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슈에저 노트로, 리딩북으로 하는 거, 슈에저 노트로 하는 것이 이제 나눠졌다가 나중에 파이널 리뷰에서 다 만나게 될 텐데, 저희가 이번에는 시간표는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3월 말쯤으로 가면서, 3월달 들어서면서 아마 요 시간표는 약간 수정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어떤 의견들이 참 많이 나오냐면, 이 정규 과정이 끝나고 또 파이널 리뷰가 시작되는데, 파이널 리뷰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좀 적다. 사실은. 문제도 풀어보고 하는 부분들이 좀 일찍 만나야 되는데, 사실 과목들이 많으니까. 근데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하면, 이제 처음에 공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면 마음도 급해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오후라든지 이런 쪽으로 설정을 해서 일부 과목은 그쪽으로 배치시켜가지고 한 2주 정도만 앞당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2주 정도만 앞당겨도 파이널 리뷰도 2주 정도가 앞당겨지고, 그럼 실전 모의고사도 2주 정도가 앞당겨질 것이고, 또 지난번처럼 보스턴 모의고사도 적절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약 4주 정도의 그 중간에 개별적인 정리 시간이라든지 그것이 충분히 확보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때로 타성해져서 아니면 이 고정적인 어떤 그런 배치 때문에 그런데 이번 2013년 과정에서는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시켜서 조금 일찍 한 발 앞서서 파이널 리뷰도 시작하고 그래서 정규 과정을 조금 일찍 끝내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해에 들어서면 그렇죠? 약간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급해지고 이제 공부에 올인할 텐데 그런 부분을 같이 이제 우리가 같이 추진력을 받아서 그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성과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그랬을 때 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더 챙겨줄 수 있는 서지가 많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오늘 이렇게 빗속을 뚫고 레벨 2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레벨 2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에서 제가 준비한 얘기들입니다.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 강의를 설명회를 들으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촬영을 했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 대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